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치료를 하거나 할 때 명확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료 기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드러기의 원인과 진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드러기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 화학적인 매개체들이 있어요. 면역학적인 문제는 이제 IgE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항원들이 있겠죠. 아니면 그것들이 아닌 유발성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혈관이 작동을 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홍반, 발적, 팽진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붉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두드러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발적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피부 발적이죠.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두드러기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드러기는 한번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또 생기는 거죠. 혹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발적은 피부가 붉어진 다음에 안 사라집니다. 쭉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사라지는, 혹은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피부염에 의해서 붉어지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두드러기에 의한 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보통 하루 이내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어도 붉어지고 부풀죠.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기인가 아닌가요? 라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건 하루 이상 지속되면 아토피나 피부염에 의해 생기는 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 이내에 생기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생겼다 가라앉는다, 생겼다 가라앉는다 하는 경우는 두드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드러기는 피부 내에서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는 간지럽거나 빨개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걸 바로 혈관 부종이라고 하죠. 맥관 부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도라던가 입술, 눈 같은 데 생깁니다. 그래서 부풉니다. 피부가 이렇게 부풉니다. 그래서 입술이 벌에 쏘인 것 같이 훅 부푸는 분들이 계시고, 눈이 퉁퉁 붓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기관지가 붓거나 식도가 붓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위장관이 붓거나, 이것들은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드러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혈관 부종과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 만성화되는 경우에 혈관 부종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혈관 부종은 두드러기 악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도 같은 게 붓게 되면 숨을 못 쉬거나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드러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드러기는 사실은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와 급성 두드러기로 나눕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왜 이렇게 간단할까요? 즉, 두드러기는 급성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6주 이내에 생기는 걸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고, 급성 두드러기가 안 사라져서 만성화되면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두드러기의 원인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급성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근데 약물에 의해 생겼다, 혹은 음식물에 의해 생겼다, 이런 항원에 의한 명확한 것들이 밝혀져서 그거를 제거해요. 안 먹거나, 회피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드러기입니다. 급성적인 거죠. 근데 급성인지 만성인지 어떻게 알아? 지나가 보면 알죠. 생겼는데 가라앉았어. 그럼 급성입니다. 다시 안 생겼어. 그럼 급성이죠. 근데 급성 두드러기가 안 사라져. 계속 6주 이상. 그럼 만성 두드러기죠. 즉, 구분이 후행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죠. 대부분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드러기의 50% 정도는 만성 두드러기 이상으로 진행하거든요. 보통 50%의 만성 두드러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진행합니다.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두드러기로 50%가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굉장히 많은 수에서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불명입니다.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하거든요. 대략 70%에서 95%까지 원인 불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유발성 두드러기를 빼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특발성, 원인 불명 두드러기라는 얘기입니다. 즉, 급성 두드러기는 명확한 원인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었다. 약물을 먹었더니 생겼다. 이런 것들 명확한 게 알 수 있는 게 급성 두드러기고, 그게 모르는 두드러기는 대부분 만성 두드러기인데, 만성 두드러기 원인은 대부분 원인 불명입니다. 그럼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뭐냐?
그건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는 뭐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성 유발성, 뭔가 유발하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성 두드러기에서도 약물이나 이런 명확한 곤충 교상, 화장품 이런 것들 명확한 요인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만성 유발성도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보통 더운 환경, 열에 의해서 신부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럼으로써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린에 의해서 두드러기 생겼다.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 긴장하거나 더운 환경,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 따끔따끔한 거죠. 일전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열 두드러기라고 하죠. 반대로 한냉 두드러기가 있어요. 추워지면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보통 아이스 큐브 테스트라 해서 얼음 같은 걸 팔꿈치에 딱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린 자리에 떼어보니까 부풀어 있어. 그러면 한냉 두드러기라고 하던 거죠. 보통 추운 환경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유발성 두드러기죠. 대부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두드러기가 생겨요. 콜린성. 추운 데 있으니까 두드러기가 생겨. 한냉 두드러기. 햇빛을 쐈더니 두드러기가 생겨. 일광 두드러기죠. 그리고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피부를 긁었더니 그죠, 묘기증이라고 쓴 아마 사진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피부를 긁었더니 생겼다. 물리적인 압박,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는 유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유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해주면은 수월하게 잘 낫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 생기냐?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열 발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치료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열의 문제들을 치료해주면 되는 거고, 한냉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신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약들을 써주게 되겠죠. 육개라던가 오수유, 부자 같은 약들을 적절하게 써주게 되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서 한냉 두드러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피부 묘기증 같은 경우도, 묘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피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발적이 되는 거거든요. 짐작하셨겠지만 아토피랑 비슷하죠. 아토피도 긁으면 붉어지고 가렵잖아요. 즉 피부염에 준해서 열과 피부의 염증 간의 관계를 치료해주면 피부 묘기증도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일광 두드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문제가 뭐냐면 만성 두드러기의 대부분은 만성 재발성 두드러기입니다. 즉 특발성 두드러기죠.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두드러기.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두드러기가 대부분이죠. 만성 재발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사실은 아토피나 지루성 혹은 만성 습진 혹은 갑상선 질환 혹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만성 두드러기의 유의성이 되게 높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즉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생긴 습진성 질환이라고 그랬죠. 즉 몸의 면역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균형을 안 맞게 되면서 만성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요인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데 거기에 만성 습진이 붙어버린 거라 그랬죠. 그런데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이랑 피부에 발적, 홍반, 팽진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피부 증상으로 혹은 혈관 부종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면역계를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면역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적극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음식 관리를 해야겠죠. 알레르기 음식이 있으면 알레르기 음식을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고 회피하는 거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이 있는지를 우선 찾으셔야 되고, 평소에 알레르기 음식이 있다 보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고, 그리고 튀긴 것, 기름진 것, 매운 것,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음식들은 히스타민을 더 많이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주는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뭐냐면 소세지입니다. 그리고 가공육 같은 거, 이런 것들, 포장되어 있는 고기 같은 것들이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도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푸른 생선 같은 걸 먹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 증가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들, 중국 음식, 짜장면 같은 걸 먹으면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 과자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려움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먹었는데 가려움이 더 생기는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게 많습니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본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면역학적으로 히스타민을 더 분비되는 그런 기전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땀을 흘리는 운동 같은 걸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는 팍팍 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드러기는 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두드러기는 기본적으로 발적, 홍반, 팽진이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염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이걸 피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자체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해서 열이 올라왔다면 열을 식혀주는, 그죠? 약간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를 식혀주는 그런 관리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51%에서 피로감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더 악화된다라고 했거든요. 즉 피로를 줄이는 생활,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생활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42% 정도 나오거든요.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면역계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줄여드리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쪽의 생활들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가 중요합니다. 음주. 술을 먹게 되면 두드러기는 무조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주를 자주 하게 되면 두드러기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주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두드러기의 분류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 즉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묘기증, 그리고 일광 두드러기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치료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만성 재발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면역계의 문제에 의해서 면역 교란이 된 거죠. 이걸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생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피로감을 줄이고 그리고 시원하고 상쾌한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는 생활 관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